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불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죠. 또 위험을 회피하려다 보니까 은행 이자 이상으로 돈을 불린다는 것이 마음처럼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수명이 연장되면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건데요. 황혼, 이혼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모아두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돈이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노년부채, 나이가 들어 부채가 더 늘어나는 가정도 있는데요. 따라서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돈,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돈을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른바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 관리인데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마침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50대 이후 현금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정리된 글인데요. 이 내용을 함께 또 나누어 보면서 끝에서는 그렇다면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준비해야 할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자,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 블로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50세 이후 소득 지출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입니다. 50세 이후 소득 지출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삶의 궤적이 크게 달라진다. 왜? 돈이 달라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이벤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첫 번째는 임금 피크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간단합니다.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임금 피크제. 아시죠? 우리나라 300인 사업장, 300인 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회사 가운데 53%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는 우리가 정년을 60세라고 하면 정년 이전 한 5년 정도에서부터 55세부터 임금을 조금씩 깎아서 그 대신에 60세 정년까지 근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은 좀 줄어들지만 임금 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각 기업의 또 환경에 따라 행편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기업은 55세부터 매년 10%씩 삭감하는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55세 때 임금을 30% 대폭 삭감한 다음에 대신 60세 퇴직할 때까지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임금 피크제를 닥친 사람들은 조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늘어나는 대로 지금보다 더 많이 쓰면 되니까. 그런데 돈이 줄어드는 것은 예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준비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닥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닥치더라도 소득이 정년보다 퇴직보다는 낫죠. 임금이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로 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준비할 수 있으면 임금 피크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고 설령 미루다가 준비하지 못하더라도 이 블로그에는 이런 글이 재미있습니다. 근로자를 화들짝 정신 차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임금 피크제가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또 한 5년간에 걸쳐서 어쨌든 이제 퇴직하고 나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 피크제의 기간 동안 점점 줄어드는 소득에 맞추어서 생활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아닐까, 100세 시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물론 이제 뭐 단단히 좀 계산도 해 보아야겠죠. 계산을 해 보아서 점점 줄어드는 소득, 또 그 이후 언젠가 은퇴, 퇴직할 때 그 이후의 재정은 어떻게 계획해야 할까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정신 차리고 해볼 수 있는 시기가 곧 임금 피크제가 아닐까. 두 번째 이벤트는 정년퇴직입니다. 은퇴죠. 퇴직하고 나면 뭐 상당히 퇴직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그때 어떤 그 드라마였죠.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회사가 뭐 아주 힘드니까 회사 생활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직장이 전쟁터면 밭은 지옥이다. 그래서 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뭐 그런 이야기를 실감하게 되죠. 당장 돈줄이 뚝 끊기니까. 늘 나오던 수돗물이 고마운 줄 모르다가 갑자기 수돗물이 뚝 끊기면 상당히 아쉽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실적인 것은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에 돈이 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뭐 최장 제일 늦게 65세부터 수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물론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을 써야겠죠. 퇴직금도 그냥 뭐 쓸 수도 있지만 퇴직금은 가능하면 퇴직용도, 즉 퇴직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퇴직금들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이체하도록 되어 있죠.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체되어도 다 끄집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도 한 30%나 절감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퇴직금이 없거나 또는 퇴직금 가지고도 부족하면 결국 또 다른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탁월한 수단은 뭡니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또 따로 가입해 두었던 이런 상품들이 있다면 그 상품들을 활용해 보아야겠죠. 그래서 퇴직을 앞두었을 때는 그동안 가입했던 상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지 미리 상담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연금저축 같은 경우 우리가 직장인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고 있잖아요. 이 연금저축도 연금보험이 있고 연금신탁이 있고 연금펀드가 있죠. 각각의 상품마다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다양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만 되면 연금저축은 무조건 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55세 이후부터요. 연금으로 수령할 때 당연히 다 찾지 못합니다. 일시금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5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뭐 일시금으로 받는다든지 하면 그때까지 만약 세액공제 등을 받았다면 그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불이익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 운용을 계속하면서 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이후라도 연금저축보험을 연금펀드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운용은 못하지만 연금 수령이 되면 종신토록 지급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죠. 잘 비교해서 판단해야겠는데, 이것들 좀 미리 해보시라는 겁니다. 미리 정년퇴직과 은퇴, 뭐 그냥 닥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벤트는 이제 좋은 이벤트입니다. 이것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노령연금 수령 개시다. 자, 나이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점점 우리가 수령 시기가 늦어집니다. 예를 들면 58년생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도 잘 활용하면 아주 훌륭한 재테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수급할 수 있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도 최장 한 5년 정도 늦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이 7.2%씩 늘어난답니다. 자, 지금 7.2%씩 위험 없이 안전자산으로 불릴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이 받을 시기에 꼭 받아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다. 7.2%씩 늘어난다. 또 설령 여유가 없더라도 조금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소득을 일을 통해서 공백을 채울 수 있다면 연금도 늦출 수 있겠죠.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매년 연금이 7.2%씩 증액된다. 기막힌 재테크다.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연금을 써야 될 뿐 아니라 심지어 수급 시기를 앞당겨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6%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년 일찍 받을 때는 연금액이 6%씩 줄어든다.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늦게 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제때에라도 받자. 땡겨 받는 것은 그만큼 손해다.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벤트 네 번째는 개인연금 수급 종료라고 되어 있네요. 언젠가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연금들, 특히 이제 개인연금들은 끊길 수 있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국민연금은 종신지급이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연금저축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이런 연금보험, 또 베넥 유니버셜 이런 그 연금전환 이런 등등은 언젠가는 돈이 멈출 겁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종신형으로 선택을 다 할 수 있지만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매월 받는 돈이 줄어들죠. 예를 들면 10년 확정, 20년 확정 이런 방법보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것은 아무래도 월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정형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젠가 연금이 끝난다. 자, 돈이 빨리 죽어야 돼요? 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요? 돈이 빨리 죽으면 안 되죠. 그죠? 이거 돈이 사람보다 귀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네요. 어쨌든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 은퇴한 이후에 연금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인상률만큼 매년 정액해 주는데 개인연금은 그런 기능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 펀드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계속 운용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베넥 유니버셜 상품 지금은 옛날 순수한 베넥 유니버셜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분리하니까 팔지 않습니다. 대신 베넥 연금과 베넥 유니버셜이 혼합된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한두 군데 상품밖에 없는데 보험사.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운용을 하면서 중도 인출의 방법을 통해서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적립금을 운용을 통해서 남아있게 한꺼번에 돈을 한 달에 다 뺏어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돈을 조금이라도 불릴 수 있는 상품,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자, 이 그림은 보면 이 50대 이후 소득 지출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를 나이 순서에 따라 이렇게 정리해 두었네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전개되는 이벤트.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임금 피크, 두 번째 정년퇴직, 세 번째 노령연금 수령, 네 번째 개인연금 종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배우자 사망입니다. 이렇게 이제 임금 피크, 정년퇴직, 노령연금 수령, 개인연금 종료, 배우자 사망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50세 이후 소득 지출의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 중에 2가지는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질병, 사고, 부모 간병인데 이것은 또 이따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5번째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배우자가 한날 한시에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제 순서를 달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당연히 이제 남아있는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이 금액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노령연금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실 노령연금 우리가 많지 않잖아요. 한 30여만 원 평균. 뭐 그렇게 받다가 60%라고 하면 3, 6, 18, 18만 원. 또 지금보다 한참 세월이 지난 뒤니까 물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조금씩 정액이 된다 하더라도 참 뭐 넉넉하지는 않겠죠. 근데 더구나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이 사망자의 유족연금, 즉 사망자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의 60%이 유족연금하고 또 남아있는 배우자가 받던 본인의 노령연금 중에 높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데 만약 아마 대체로 이제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이 더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뭐 돌아가신 분이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또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아요. 군인연금이나.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국민연금, 직장생활 하지 않은 또 직장생활 했더라도 짧게 했던 이런 경우는 노령연금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뭐 자신의 남아있는 배우자 자신의 노령연금이나 사망자 유족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고 이때 유족연금을 포기하게 되면 즉 남아있는 배우자의 노령연금에 본인의 노령연금이 더 많아서 유족연금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서 수령합니다. 자, 유족연금이 원래 얼마였죠? 사망자가 받았던 노령연금의 60%입니다. 그 60%의 그 60%가 유족연금액인데 그 60%의 30%를 받으니까 3, 6, 18 결국 사망한 배우자가 받았던 노령연금의 18% 정도를 더해서 받는 거죠. 이것도 이제 많이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다른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보다는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같이 맞추는 걸로 그것으로 거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게 많지는 않을 건데 과거 옛날 종신보험은 어떤 목적이었냐면 주로 경제 활동을 하던 가장이 아직 자녀가 어렸을 때 뜻하지 않게 조기 사망을 하게 되면 남아있는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가 생활할 수 있는 돈,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점점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때 만약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종신보험은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이 활용도가 더 늘어났다, 확대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 지금 이런 종신보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준비하시고 싶다면 종신보험 말고 정기보험이 좋습니다. 보험료가 훨씬 싸죠. 대신에 이제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이렇게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 이런 등등을 잘 따져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째 50세 이후에 현금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 가운데 6번째. 우리가 6번째 이벤트는 이제 질병과 사고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밥보다 약을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도 밥을 훨씬 많이 먹습니다. 약을 많이 먹는다. 이것은 이제 병원 치료비를 뜻하죠. 생활비는 필요하면 줄여 쓸 수도 있다. 즉,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지만 이 병원 치료비는 줄여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병은 치료비, 의료비를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이 우발부채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보험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갑작스레 발생하는 우발부채에 대응하려면 우발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 우발자산이 곧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보험이다. 진단비 보험,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이런 것들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50세 이상 분들 가운데 보험이 아예 없거나 아주 부족하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인데 건강이 평생 가겠다. 아닙니다. 그죠? 생로병사. 좀 이제 질병이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건강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뭐 일반적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다면 뭐 보험은 필수가 아닐까. 사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보험 하나도 없다 하면 왠지 조금 체면이 안 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꼭 뭐 돈이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뭐 우리가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의외로 생각보다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니까 한번 미리 챙겨 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 7번째는 부모 간병입니다. 야, 이거 참 힘들죠. 점점 부모 간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치매, 뇌졸중, 이런 중풍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야, 돈도 돈이거니와 이 자녀들 간, 자녀 형제들 간 어상하는 경우도 많죠. 누가 모시니 많이, 비용을 뭐 어떻게 하니 많이 등등으로 이 자녀들, 형제, 자식 자녀, 자식 세대가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그 현상을 보면 정말 서글프겠죠. 본인은 몸을 못 써. 근데 자녀들은 싸워. 참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 부모 간병도 참 잘 준비해야 하는데 대체로 이제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요즘 이제 요양병원 이런 비용들도 이제 요양급여를 받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싸졌죠. 최근에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등등 교통비 이제 가끔 이제 또 이렇게 면회를 해 방문을 찾아뵈야 되니까 이런 등등 비용을 하면 한 달에 한 100여만 원 가까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비용들도 요양비 정부에서 이런 비용들도 더 많이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고요. 이런 또 뭐 치매나 간병이 심한 경우는 간병도 문제죠. 간병. 자, 그런데 간병보험, 우리나라 이제 손해보험 회사나 생명보험에서 파는 이 간병보험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 이 간병보험에 가입해서 실제로 간병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간병보험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보험 약관의 기준에 의하면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저는 뭐 간병보험 그렇게 간병보험 추천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저축을 통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현금 흐름을 바꾸는 7가지 이벤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지 않는 3가지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도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며 살 수 있는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도. 옛날에는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각보다 오래 살아도 돈, 즉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며 살 수 있는가?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게 바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정부가 도와주는 상품이나 제도를 먼저 준비하시라. 그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뭐 과거에 불입했다가 안 하고 있다든가 또는 직장을 안 다녀도 가입할 수 있죠. 뭐 그런 등등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라. 두 번째는 주택연금. 주택연금도 정부가 도와주는 좋은 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택연금을 받다가 집을 팔아도 되고 이사 가도 됩니다. 정산만 서로 하면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 꼼짝달싹 없이 뭐 주택을 내가 처분하지 못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상당히 유연한 제도니까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이나 IRP 이런 것들은 세금 혜택들도 있으니까 좋죠. 또 연금저축펀드 같은 연금저축은 뭐 강조합니다만 자주 보험과 신탁이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이전하십시오. 이전하셔서 그 연금저축펀드도 그 속에 구체적인 펀드를 다양하게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CMA 펀드라든지 MMA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전합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위험한 상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두느냐에 따라서 상당하게 투자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그 변액보험, 즉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변액 유니버셜, 변액 연금과 변액 유니버셜 섞어놓은 정도 타입, 뭐 그런 상품 정도를 뭐 갖출 수 있다면 1번의 질문에는 뭐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일찍 죽어도 배우자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는가? 한날 한시에 가는 부분은 드물죠. 그리고 혹시 한쪽이 먼저 가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편한 생활을 하면 좋겠죠. 자식 눈치 보는 것보다. 그래서 이 각종 우리가 연금 관련 상품에 가입되고 있다면 이 보험 상품들은요, 이 계피수라고 하는데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피보험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뭐 이제 변액 유니버셜 아까 변액보험이 변액 연금보험이 이렇게 혼합된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실 때 가능하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라. 그리고 부모가 계약자로 하면 부모가 계약자, 부모 계약자, 자녀 피보험자, 부모 수익자로 하면 부모가 자녀의 피보험자가 자녀로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 보험료는 부모가 냅니다. 계약자니까. 그 다음에 그 돈도 부모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피보험자는 자녀이기 때문에 연령이 뭐 부모보다 훨씬 작은 이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는 평생 그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하니까 결국은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그 상품을 운용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부모 사망 이후에 그 상품을 평생 이제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종신보험도 있죠. 근데 과거에 종신보험은 경제활동기에 가장의 사망에 대비한 기능이 더 우선적인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수명이 늘어나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남아있는 배우자의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물론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도 있으니까 잘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 앞서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갑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로 큰 돈이 필요할 때 생활에 타격은 없는가?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질병진단보험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실손어려비보험, 기타 보장성 보험들 좀 챙겨보시는데 이 보장성 보험, 질병진단보험도 마찬가지. 가입하실 때 꼭 돈이 저축이 된다. 이거 완전 버리시고요. 오로지 순수 보장형, 우리가 소멸형이라고 하죠. 그런 컨셉으로 가입하신다면 의외로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있어도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갱신형, 이게 진단보험 같은 경우도 갱신형 상품이 있고 비갱신형 상품이 있는데, 갱신형 상품은 보험료는 쌉니다. 그런데 만약 3년, 5년, 10년 갱신이라고 하면 그 갱신 기간 이후에는 또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노년이 되면 점점 이제 소득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품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 지금 정한 보험료가 끝까지 가는 그런 상품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노년에 가난해지지 않는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미래에셋대우 블로그를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고,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질문에 답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도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오늘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만 배달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돈에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고 혹시 궁금하시기나 뭐 또 조언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2-536-0153 전화해 주셔도 되고, 또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검색하셔서 친구 가입하시고 1: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돈 파는 가게 구독하기 꾹 눌러 놓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빨리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